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면서 기온이 영하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또 조심하셔야 될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겨울철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발병 위험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요.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 내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오래오래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자인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수요일 문 활짝 열어주실 투자 길잡이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동산이용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동산이용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날이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 관리 꼭 신경 쓰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것은 결국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방송 통해서 많은 정보와 그리고 많은 기대가 담겨 있는 그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박성일 팀장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 한번 재밌게 오늘도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어떤 자리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공덕역 부근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1부에서는 용산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된 매매와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투자처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어디가 다시 오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콕 짚어드릴 테니까 많은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혼돈스러운 시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참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투자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시죠? 이럴 때는 멘토분들이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또 저희 부동산 가이드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방송 중에 전화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문 열어봐야겠죠? 먼저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서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에서 그래도 가장 핫하다 하고 하면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현명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박성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재건축, 재개발 마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결국에 공통점은 뭡니까? 다 돈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적게 들어간다라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돈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건 일단 투자금이고요. 투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를 내가 해야 될 때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빌라나 아니면은 그 저층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어가는 것이 상급지에 아파트를 들어가는 것보다 좀 가격이 좀 싸다고 인지를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이야기해 볼 것은요.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일단 재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이 시청자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점에서는 이제 재개발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그리고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좀 환기를 시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명언이라고 커뮤니티에서 엄청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가시죠. 일단 나 빼고 다 부자다. 어떻게 된 게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나만 좀 덜 부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맨날 이제 걸리니까 계속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해야 된다라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이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 불의도 참아야 되고 불이익도 참아야 되는 건데 불의는 참아도 내 불이익은 못 참아. 약간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명언에서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불이익 못 참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고민하는 동안 남들이 좋은 거 다 사간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100%가 아니라 200%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고민하는 동안 그러니까 계약금을 쏘든 아니면은 뭐 내가 사겠다라고 결정을 짓든 이게 늦어버리면 남들이 그걸 사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물건은 내가 좋아 보이는 물건은 남들도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한 발 늦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늦게 파는 사람이 항상 더 번다.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빨리 팔아야 되겠다.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빨리 파는 게 좋겠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가는 거예요. 늦게 파는 사람이 항상 더 버는 구조는 부동산 구조에서 흔히 볼 수 있고 특히나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약이 될 것 같냐?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도 좀 젊었을 때는 청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청약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청약이 당첨될 때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그 청약 아닌 이상은 청약에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넘어가야 그나마 청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인분 중에 청약에 되게 목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청약 좋지. 그것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청약이 잘 안 된다고 하시길래 몇 점인데 30점대야. 서울 아파트에서 절대 30점대로 당첨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청약이 될 것 같냐? 되게 어렵죠. 자, 다음은 토박이 부동산 소장님 말은 듣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이 토박이 부동산이 강남 3구 토박이 부동산 소장님이라면 좀 믿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어깨에 판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기린이었다는 거예요. 목이 엄청 길어서 내가 한 이쯤 팔았는데 원래 머리가 이거거든요. 근데 얘가 기린이어서 이 정도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기린이었고 나는 기린인 줄 모르고 이때 팔았다라는 거. 가족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도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 듣는 게 이겁니다. 부동산은 오늘이 가장 싸다. 오늘이 가장 싼 부동산 굉장히 많죠. 근데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분양 시장이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어디가 제일 싼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재개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이 뭐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되게 잘 알아, 100%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디테일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위성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서울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빌라촌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빌라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맨땅 보이시죠? 맨땅. 맨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원래부터가 맨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이게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재개발 구역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을 때 그렇게 뭐 마냥 낙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뭐 골목골목 살펴다 보시면 여기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질 곳 향후에 밀고 아파트를 지을 곳들이 이렇게 혼재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얘네도 나중에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요. 기본적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양호한가 양호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정비 기반 시설은 뭐냐? 기본적으로 도로 그리고 이건 뭘까요? 상하수도 이것과 연계되는 건데 공동구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깔려져 있거든요. 얘는 이제 여기에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전기시설 그리고 가스관 그리고 통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이건 국어라고 하는데요. 국어는 말 그대로 뭐 흔히 얘기하는 도랑입니다. 도랑. 예, 뭐 물들이 이제 잘 빠질 수 있는가 관계 시설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 시설 같은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재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뭐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곳들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건축과 재개발이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단지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승강기가 노후화됐다거나 뭐 관리비가 폭탄인 곳들 아니면 누수, 곰팡이들이 생기는 거 심지어는 녹물이 나오고 열악한 외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죠. 이거는 복도식 아파트들이 오래됐다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후화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녹슨 배관, 뭐 보일러 배관이라든지 수도 배관 이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덕배기가 많은 곳, 흔히 달동네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곳, 이런 곳들을 재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엄청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집들이 가까이에 붙어 있는 곳, 호수 밀도가 굉장히 좁은 곳, 이런 것들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차가 못 지나다니는 그런 보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다시 건축한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만을 허물고 밑에 그냥 적정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발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도시를 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허물고 그냥 싹 다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라 그래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재건축은 아파트고 재개발은 빌라입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재개발 지역에서도 아파트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까지 포함된 재개발 구역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계시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례로 하나 최근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이게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여기 롯데타워 보이시죠? 여기가 6,000세대 정도 되는 규모의 주공 아파트 단지였어요. 근데 이 택지지구와도 같은 곳을 이렇게 변모를 시켰죠. 중간에 뭐 문제들이 많긴 했지만 결국에는 준공이 됐고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6,000세대 정도의 규모의 아파트가 12,000세대 가까이 지어지게 됐죠. 이런 건 보통 성공적인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땅에서 이제 위에 올려가지고 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았다고 하면 둔촌주공처럼 2배에 가까운 규모로 늘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분담금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현 뉴타운 쪽이거든요. 마포의 아현 뉴타운인데 원래는 빌라촌이었습니다. 빌라촌이었는데 이렇게 허물었죠. 이렇게 허물고 나서
생긴 것이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마레프 단지입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재건축이고 재개발에는 종류가 뭐뭐 있어라고 하면 좀 굵직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재개발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개발. 그 재개발이 일단 자리 잡고 있고요. 얘는 막 말들이 많았죠. 뭐 15년에서 20년 걸린다. 흔히 말하는 뭐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개발에 포함이 됐었고, 좀 이제 나아가서는 공공이 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좀 더 빨리 만들어보자, 확실하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한 게 공공 재개발입니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이제 뭐 공공이 뭐 주도해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공공이라고 하면 보통 누구죠? 뭐 LH라든지 SH와 같은 사업 시행자와 같이 손을 잡고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거쳐 나가면 공공주도 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3080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걸 넘어서 공공과 민간도 가능한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공공이 주도하겠다. 공공이 뭐 땅, 뭐 토지 등 소유자들의 뭐 땅이라든지 건물 이런 것들 다 받아가지고 재개발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개념이 잡혀져 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소규모 재개발이라는 건데 5,000제곱미터 미만, 대략 1,500평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뭐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에 있는 재개발 그 지를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어딘가요? 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말 그대로 이 재개발에서 몇 단계 더 진화된 것인데, 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면은 단계를 이제 단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도시정비법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대규모고요. 얘는 소규모예요. 근데 소규모를 합쳐서 모아 가지고 중규모 단위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뒤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말 그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단계를 통합해서 기획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5년 걸리던 사업을 단계를 2년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3년 만에 3년을 줄여서 2년 만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2년 만에.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 법이라는 게 그리고 단계라는 게 명확하게 딱 잡혀져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잖아. 아니면 이거 다 합쳐서 하면 되잖아. 약간 실용성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단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좀 통합해가지고 좀 빠르게 추진을 해보자. 왜? 서울에 집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 속도가 굉장히 늦어가지고 이거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빨리 해야 돼? 라고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줄여가지고 한 것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아울러서 조합 설립을 하는데 보통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거든요. 추진이라는 게 설립이 되는데 이 추진이라고 하면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입니다. 원래는 조합이 법인격을 부여를 받아서 일종의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 회사를 만들기 전의 절차를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를 생략해버리고 조합 설립으로 바로 넘어가서 회사 만들어가지고 너네 사업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합 설립이 돼서 건축계획 심의, 뭐 그리고 교통계획 심의, 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이런 영향평가들마저도 다 통합해가지고 한 번에 심의 받아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보통은 이 심의 과정 같은 경우에도 각 단계별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심의가 그냥 정상적으로 딱 끝나면 되는데 이 심의 절차가 하나씩 늦어지게 되면은 이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여기서 뭐 6개월, 뭐 여기서 1년 이렇게 걸리면 그냥 순식간에 2년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기간을 확 대폭 줄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 처분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모아타운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가지고 재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 소규모 주택 정비를 소규모 단지를 또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중규모를 만드는 거예요. 중규모. 그러니까 대규모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중규모까지 만들어서 원래 200세대, 3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4개, 5개로 묶어서 대략 뭐 1,500세대, 2,000세대, 뭐 많게는 3,000세대 이렇게까지 만든다라는 게 핵심이죠.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내용 자체도 좋고 그리고 의도도 좋아요. 왜냐하면 작게 뜨문뜨문 단지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용적률도 제대로 못 받아갈 뿐더러 그리고 세대 수가 작으면 뭐 관리비도 많이 나온다. 그리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시에서 나름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자치구 공모 방식이 있었고 주민 제한 방식 2가지가 있었는데 이 자치구 공모 방식은 이제 제외하고 주민 공모 방식으로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이 결국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자치구에서 검토해가지고 결국에 시에다가 넘기면 시에서 선정 여부를 가름을 합니다. 이 선정 여부가 가름이 되어서 너네는 모아타운 해도 될 것 같아. 뭐 노후도도 괜찮고 사업성도 괜찮고 뭐 향후에 뭐 가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그 지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단계들이 거쳐져서 이렇게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추진위원회는 생략이 돼요. 추진위원회가 생략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를 만들고 나서 우리 아파트 지을 겁니다라고 주민들이 같이 협심해서 이제 나아가는 단계이죠. 그러고 나서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얘도 똑같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거쳐서 한꺼번에 이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기간 단축에는 도움이 된다. 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의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회사의 운영비는 곧 조합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이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회사에서는 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아파트를 짓고 여기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대폭 줄여준 겁니다.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통합심의가 정말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바로 관리처분 이런 인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합칩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는 조금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심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치게 되고요. 이 시간이 신속통합기획보다는 조금 더 빠릅니다. 이론상으로는 모아타운이 좀 더 빠르게 추진이 되는 게 맞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통합심의로서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 철거를 하겠죠. 이주미 철거와 착공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짓게 된다라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될 예정일 것이고 그리고 준공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저희 내일 있는 세미나에 오셔도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재개발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130제곱킬로미터를 환산을 하면요. 대략 4천만 평 되거든요. 이 4천만 평의 땅을 어디다 대입시킬 수 있느냐? 경기도 시흥입니다. 시흥이 대략 4천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 시흥 면적만한 것이 서울 안에 저층 주거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한다는 건 나머지 주거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41.8%는 저층 단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저층 단지 새롭게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은데 법률상으로 요건이 안 됐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었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조례도 바꾸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안을 해서 바꾸게 된 것들입니다. 모아타운 그때 당시에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는 저층 주거지에서 87%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발이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이 87%를 여기다 환입하면은 대략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냐? 5%에서 6%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30% 중후반대 그 지역들은 아예 공사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였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에 노후도 요건 완화를 통해서 뭐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낮췄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낮췄죠. 이렇게 낮춘 덕분에 개발지가 더 늘어났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집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빈집이 많다는데요. 집이 부족하지 않은데요. 미분양 되게 많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일단 집이 부족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단 서울에는 집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서울은 집이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부족한 게 맞아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3.7%입니다.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거는 100% 기준으로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를 따져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울이 2022년도 기준으로 93.7%였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100%를 넘는 곳이 없습니다. 인천이나 뭐 경기 지방 같은 경우에도요. 근데 전체적인 숫자는 102.1%였어요. 어디서 지금 이 102.1%를 가져가고 있는 거야. 그 미분양 났다고 하는 그 지방 뭐 대구라든가 뭐 아니면은 경기도 뭐 이남 쪽에 있는 지역들에서 이 보급률을 대폭 높인 것이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제가 집이 자꾸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서울의 주택 수가 384만 호예요. 400만 채가 안 됩니다. 400만 채가 안 되는데 인구는 934만 명이라는 거죠. 근데 가구 수를 환산해 보니까 414만 가구예요. 가구 수랑 집 수랑 비교해 봐도 가구 수가 더 높죠. 인구 수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의 1인 가구가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에 육박합니다. 1인 가구의 숫자가 40%에 육박한다? 그러면 대략 160만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나머지 그러면 200만인가요? 220만이죠. 여기서 나머지 인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건데 뭐 요즘에 핵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가구 수에 뭐 한 3명, 4명 정도 사는 집안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평균 2.2명이 한 가구 기준으로 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은 집이 절대 남아 돌지 않는다. 빈집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안 된 아니면은 재개발이 불가능한 근데 보수는 하기 조금 어려운 돈을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곳들이 그런 것이지 집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왜 또 재개발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느냐? 결국엔 상급지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금 자체가 좀 적게 들어갑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파트를 그대로 사가지고 갭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마저도 범접할 수 없는 금액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역 자체가 엄청나게 상급지이지 않은 이상 그리고 개발 호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 확정적으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상급지에 살고 있어도 아니면은 내가 상급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재개발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발판이 곧 재개발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산 증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상급지에 살고 있어. 근데 상급지에 집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계속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은퇴를 했을 때 아니면은 내가 혹시라도 뭐 아파가지고 좀 쉬어야 될 때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중하급지든 중급지든 내려가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면 연금을 준비를 해놨다 그러면 그 연금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산 증식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재개발지에 적절한 재개발지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익을 딱 얻었을 때 어느 정도 먹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들어간다면 이 자산 증식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미래 가치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막 20, 30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40, 50대, 많게는 60, 70대까지도 보시겠지만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게 생각납니까? 보통은 자식들의 안위와 그리고 평생의 만족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증여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미래 가치는 결국엔 내가 상급지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산 증식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 나중에 내가 노후 생활을 하면서도 자식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재개발이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오해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건축은 그러면 안 불안한가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과 똑같은 법을 준용을 받고요. 법도 똑같은 선상에서 봅니다. 다만 디테일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다를 뿐이고 입지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가장 많이 사는 게 뭐냐면 재개발지에는 적은 평수의 빌라가 되게 많거든요. 적은 평수의 빌라가 분양을 못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토지, 주택,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지 등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땅과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근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거나 그런 분들까지도 분양권을 받네 마네 이런 것들까지 좀 잡아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토지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분양 대상자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일반 분양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세대가 있는 그 지역에 아파트를 90세대밖에 못 짓는다 이러면은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재개발지에서는 100세대가 있다 그러면 200세대를 짓거나 300세대까지도 짓고요.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150세대, 160세대까지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토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150세대를 분양한다 가정했을 때 이거는 기부채 납 이런 거 없이요. 임대주택 없이 150세대를 분양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100명한테 전부 다 줍니다. 나머지 50인분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절대 못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담금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원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도 막 되게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세요. 기본적으로 분담금이라고 하면은 공사를 진행했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분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분담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담금 중간중간에 내지 않습니다. 아파트 완성이 돼가지고 내가 입주할 때 내는 거예요. 이 분담금조차도 막 중간에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투자를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일단 입지가 좋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만 한정입니다. 투자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런 것들 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관리 처분 계획인가 때 내가 여기는 거의 완성이 다 됐어.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 피를 굉장히 과도하게 넣어가지고 내가 일반 분양 받는 것보다 실제 매매가 되는 거래 금액보다 더 비싸게 들어갔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외하고는 손실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분담금이라는 것도요. 결국에 손실로 봐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돈을 더 들여서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3억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고 내가 5억의 분담금을 냈어요. 그럼 8억이잖아요. 근데 이 8억이라는 금액이 만약에 이거보다 매매가가 낮으면 손실이 맞습니다.
근데 보통 재개발 현장들은 어떻습니까? 8억이라는 금액에 들어가면 보통 10억에서 12억 정도가 매매가로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전혀 아니고 만약에 혹여나 내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이 8억 분담하고 나서 바로 파셔도 돼요. 보통 전매 제한이 없는 곳들이 그렇습니다. 전매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내가 전세를 주고 다른 데에 옮기더라도 이 전세금으로 커버가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도중에는 매매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접근법을 달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용산이라든지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전까지만 인정이 돼요. 관리처분 전까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 특별한 케이스 제외하고요. 나머지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곳들에서는 매매가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매매 제약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투자를 하면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본인이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향후 가치가 좀 뛰어난 곳이냐, 가능성이 있는 곳이냐, 그리고 사업성이 뛰어난 곳이냐, 아파트가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결국에 돈과 시간이 둘 다 벌리는 곳이냐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금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쉽게 팔 수 있느냐, 남들도 이걸 사고 싶어 하느냐,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렴한 투자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싸면 당연히 좋습니다. 부동산은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A주택과 B주택으로 나눠봤습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이라고 하는 8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 매매가 7억을 주고 들어간 A주택과 B주택 5억 원에 들어간 B주택입니다.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A주택은 구축 빌라가 될 것이고요. B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나 준신축의 주택이 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지 지분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땅이 10평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땅이 5평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사면 얘는 10평을 가질 수 있고 얘는 5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땅 따먹기를 생각하면 당연히 땅이 넓은 게 좋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감정평가액을 10평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공간 아니면은 좀 이제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 감정평가액을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도 3천만 원이네요. 신축이니까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뭐 도로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실거래가 평가, 그러니까 최근에 실거래가가 얼마에 찍혀 있느냐 이런 것들도 감정평가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감정평가액을 똑같은 감정평가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결국엔 투자 금액이 얘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따져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계산하면 12억 정도 나오고요. 얘는 11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5천만 원이 더 비싼 거예요. 얘가 투자금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여기서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옛날 집들은 신축 빌라보다 전세가를 좀 덜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무조건 저렴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면 대지 지분이 좀 많으니까 내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조건들이 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의 손실을 안겨줬다. 손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5천만 원을 내가 더 쓰게 된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재개발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개발의 개념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그리고 재개발의 종류 등등 정말 재개발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재개발에 관한 오해가 많은 분들이 좀 눈에 띄셨을 것 같아요. 저희 또 상담 주시는 내용들과 또 겹치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 또 답변이 되셨다면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고민들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와 문자 또는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는
행사는 매주 목요일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들 또 질문하셔도 좋으니까요.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들이 여러 지역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봐야 될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팀장님?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산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용산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주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서울시에서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결국에는 돈도 몰리는 곳에 몰리지 않는 곳에는 계속해서 몰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저 설명을 할 곳이 용산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용산공원이라는 호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 용산, 그리고 국제업무지구가 있죠.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낮은 상가, 여긴 용산전자상가 재개발입니다. 이게 같이 묶여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원효로 일대 현대차 R&D 부지, 그리고 캠프킴, 그리고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가 완벽하게 개발이 되면 굉장히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GTX A와 B가 모두 용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A는 서울역, B는 용산역이죠. A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은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을 하게 되는데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개통이 되게 되면 20분 내로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기사가 나왔어요. 안에 조경을 45%까지 확장한다고 합니다. 공원을 45%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한남 뉴타운 들어가실 수 있다라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겠죠. 노들섬의 아트브릿지, 한강대교 중간에 이 아트브릿지라는 걸 건설해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는 거 그때 말씀드렸고, 이태원의 지구단위 계획은 말해 뭐해 말씀드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말씀드렸듯이 15만 명 정도의 수준이었던 이 근로자 수가 얼마까지 확장이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국제업무지구가 늘어나게 되면 15만 명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흡수하고 이쪽에서도 흡수하고 이쪽에서도 흡수해서 대략 50에서 60만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과의 연접성이 제일 문제였어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신분당선 연장으로 해결이 되죠. 용산뿐만 아니라 동빙고라고 하는 이 한남 뉴타운에도 적용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이 완성이 되면 용산은 사통팔달한 완벽한 입지가 될 거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용산 제가 어떻게 나눴냐면요. 그때 당시 이렇게 나눴습니다. 얘는 최상급지입니다. 최상급지. 이쪽 같은 경우에 상급지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중급지로 분류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포보다 더 가치가 높은 아파트 단지로 완성이 될 곳들입니다. 결국엔 용산이 개발이 완성이 되면 여기는 완전 최상급지로 변모를 해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그들만이 사는 세상으로 변모를 할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지구 앞에 수혜를 받아가지고 업무지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될 것이고요. 그럼 나머지 배후 지역으로서,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완성이 되는 곳들은 서계청파 효창, 그리고 후암동 일대가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곳이 이 서계청파 효창 권역인데요.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호암 1구역뿐만 아니라 2구역, 3구역, 그리고 서우암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들이 계속해서 개발 이슈가 있고요. 반대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서계청파 효창동이 계속해서 그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좀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철길 때문이었어요. 철길. 이 철길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두 지역을 단절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철길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철도 지하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지하화가 되든 아니면 데크로 덮어가지고 그냥 땅을 평탄하게 만들든 결국에는 이쪽과의 연접성이 훨씬 뛰어나지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용산의 하나의 권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빠르게 설명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1000세대 조금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697세대가 완성이 되는 곳이고요. 여기는 그냥 일반 재개발입니다. 다음으로는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황 용적률 관련해가지고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략 2000세대. 여기가 1500세대입니다. 여기는 청파 2구역이고요. 이미 호재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아서 여기는 이 금액에 들어가야 돼 싶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생긴 게 청파 3이에요. 청파 3이었는데 이 재개발 예정지가 원래는 이런 모양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바꿨습니다.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교회가 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숙명여대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구역계를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이빨 빠진 호랑이의 모습으로 다시 구역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청파 3구역이라고 지금 가칭 불려지는 곳이고요. 지금 동의율이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 그 신속통합기획 추진할 때 70% 정도 70% 초반 정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조합 설립 요건이 75% 이상이면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65%를 50일 정도 만에 받았다고 해요.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지역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비아파트의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거. 빌라포비아 때문에 전세를 살고 계셨던 분들, 특히 빌라 전세 사셨던 젊은 층이 지금 다 아파트 전세와 아파트 월세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엔 빌라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빌라에 더 이상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나라도 살 수 있어요. 지금 건축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택 시장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전세와 월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빌라를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 8월 8일, 88 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요소를 보면 신축 빌라를 샀을 때 27년 12월까지 만약에 샀을 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27년 12월까지 지어진 것들을 사게 되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사든 1주택자가 사든 만약에 무주택자가 산다 그러면 원래는 1해서 1이 나와야 되고 1주택자가 사면 2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무주택자가 이걸 사면 그냥 무주택자로 보는 겁니다. 1주택자가 사면 1주택자로 보는 거예요. 이 개념이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미만의 주택이면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무조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세미나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용산에 이제 호재들이 하나씩 열리고 있고 또 남아있는 호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청파 구역별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또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자세한 이야기들 한번 세미나에서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요일마다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용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부분은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